정우의 신입에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베스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탐스런 물리2 55강째가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굉장히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 식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우리 양자역학에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지나가셔서 물리학과 3학년이나 한 4학년 되시면 양자역학을 1, 2 나눠갖고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열심히 한번 풀어보시고 우리 물리2에서는 양자역학에서 슈레딩거 방정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긴장 푸시고 수능에 막 엄청 어렵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시험이라는 것은 정성적, 정량적 두 가지 측정 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반드시 정성적인 측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겁내지 마시고 오늘의 학습 목표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바로 입자와 파동의 생각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입자, 우리 고전역학에서 F는 이꼴 ma 가지고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 우리 물리2 앞부분에서 공부했었는데 다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 다 측정할 수 있다. 몇 초가 되면 어디 있을 수 있고 다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파동,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전자기학, 맥스웰 전자기학 여러분들 또 물리학과 가시면 또 공부하실 텐데 다 풀 수 있다, 뭐 다 해결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렇죠 미시 세계로 적용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입자와 파동의 생각들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물질파의 해석, 이 물질파 드브로 이 물질파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 요 부분에서 요 슈레딩거하고 보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물질파 해석, 그 다음에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 그래서 보른이 확률 밀도 함수다. 그래서 어떤 확률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슈레딩거가 방정식을 가지고 풀어내버렸죠. 그리고 이제 이걸 적용한다면 우리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의 원리에서 문제 풀 때도 뭐 1차원의 상자 속의 에너지를 구하는 거 나왔는데 1차원의 상자 속의 에너지, 그리고 이제 이 슈레딩거 방정식, 이 양자역학이 응용되어지는 것 중에서 우리 물리원 과정에서 공부했던 도체와 절연체, 부도체, 그리고 뭐 반도체 그 의미를 바로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양자점이라는 것까지 살펴보면 오늘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의 태동, 여러 유명한 과학자들, 거기 우리 탐스런 교재 보시면 제가 저번 강좌부터 우리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부터 할 때에 별들의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89쪽에 보면 진짜 이름이 별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돈 굉장히 많은 사람이 돈을 대가지고 솔베이라는 사람이 돈을 댔대요. 그래서 선생님 한번 이름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 퀴리 부인, 프랑크, 보, 하이젠베르크, 슈레딩거, 드브로이, 파울리, 디렉, 보른, 컴퓨터, 우리 현대 물리에 등장하는 모든 과학자,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양자역학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자역학이 이런 분들의 공로로 딱 정립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부터 내용부터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죠. 입자와 파동입니다. 그래서 입자와 파동에 관한 내용들 한번 선생님이 빔 자료를 보면서 정리를 해볼 테니까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입자와 파동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첫 번째, 뉴턴의 운동방정식 우리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뭐예요? 그 유명한 F는 이꼬르 ma예요. 그래서 우리 A를 조금 유식하게, 가속도를 우리 좀 유식하게 이렇게 미분의 형태로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아하, 선생님, F는 이꼬르 ma, 그래서 X에 관해서 시간에 관해서 한 번 미분하면 속도, 두 번 미분하니까 가속도가 되는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고전역학의 입장에서 입자의 운동을 나타낼 때에 바로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우리가 씁니다. 그리고 입자의 운동은 매 순간 그 입자의 위치가 이렇게 표시가 될 텐데 속도하고 보세요. 속도하고 위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항상 느끼는 게 뭡니까? 요거 운동량, 여기다 질량을 곱해주면 운동량이 될 것이고, 요거 그렇죠, 위치. 그러니까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둘 다 만족시킬 수, 불확정성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델타 X는 델타 P,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이것도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예전에는 이 뉴턴의 운동방정식 요거 하나면
그냥 눈에 보이는 입자의 운동은 그냥 다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실제로 했잖아요. 비스듬히 던진 물체 운동, 그다음에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 몇 초일 때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몇 초일 때 어디까지 갑니까? 다 계산을 했어요. 다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자료를 한번 넘겨주시면 이런 겁니다. 이제 맥스웰 방정식, 이 전자기파 파동. 그래서 고전역학에서 빛과 같은 파동을 나타낼 때 맥스웰 방정식, 우리 실제로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맥스웰 방정식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의미를 파악해 주라는 거죠. 이 고전역학에서 빛과 같은 파동은 맥스웰 방정식 하나면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입자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 그거 하나로 끝나는 거야. 그리고 맥스웰 방정식은 바로 빛과 같은 파동 다 해석해낼 수 있어 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가 해석해야 되냐? 바로 그 물질파를 해석하기 위해서 그렇죠.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방정식, 맥스웰 방정식, 그다음에 뭐 슈레딩거 방정식. 그래서 결국 우리 이제 과학사적 흐름을 한번 설명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빛은 선생님 프레시 자료 준비하려다가 여러분들이 다 옛날에 많이 보셨기 때문에 안 보여드리는데 전기장과 자기장이 끊임없이 X, Y, Z 공간에서 퍼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변하면서 진행한다.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을 맥스웰 방정식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고 전부 다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 여러분들 교과서 자료도 보면 편미분까지 집어넣어가지고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도 대학교 다닐 때 전자기학 공부할 때 이게 물리 수업인지 수학 수업인지 모를 정도로 계속 편미분만 하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한번 자료 넘겨보실까요? 바로 이게 바로 전자기파입니다. 그래서 X축으로 진행하는 전자기파를 우리가 표현해주면 전기장, 자기장, 전기장이 변하면 자기장이 유도되면서 끊임없이 뻗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자는 무엇 하나로? 그렇지, 뉴턴의 운동방정식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동은 뭐? 그래, 맥스웰의 맥스웰 방정식 하나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입자와 파동을 그 전에 고전적인 물리학의 세계에서 해석하던 방법이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포인트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 지금 우리가 양자역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는 어땠는지를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뉴턴의 운동방정식, F는 이꼴 ma 하나 가지고 몇 초일 때 속도가 어떻게 되고 몇 초일 때 어디까지 가게 되고 다 해석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맥스웰 방정식 가지고 전자기파 그 파동을 다 설명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복잡한 편미분이 들어간다라는 거. 실제로 이런 계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 이것이 바로 과거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이다라는 거죠. 고전역학, 고전 전자기학 이런 세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바로 입자 파동, 입자가 파동이기도 하고 파동이 입자이기도 하고 빛과 물질의 이중성도 공부했고 드브리의 물질파도 있는데 그 물질파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파의 해석을 하려면 F는 이꼴 ma로 안 되더라는 거죠. 맥스웰 방정식으로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뭐다? 슈레딩거 방정식. 그래서 적어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양자역학은 계산이 아니라 교양이에요. 교양. 그래서 선생님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고전역학에서 입자는 뭘로 정리한다? 뉴턴의 운동방정식. 그 다음에 파동은 뭘로? 맥스웰 방정식. 그 다음에 이제 물질파를 해석하려면 누가 등장해야 된다? 슈레딩거 방정식. 이렇게 여러분들이 짝꿍을 지어주라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긴장 푸시고 이제 물질파를 해석하는 이 관계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 물질파를 해석하려고 이렇게 파동함수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웨이브 펑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양자역학에서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양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 무슨 포크같이 생겼죠.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푸사이다라고 그럽니다. 푸사이. 그래서 이걸 잘 안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어가 남다르게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물질파를 해석함에 있어서 선생님이 이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보세요. 음파라는 것은 그렇죠. 공기라는 매질의 압력 그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음파. 그죠? 그럼 전자기파는 뭡니까? 그 변하는 물질량이 뭐예요?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에요. 그러면 바로 물질파에서는 바로 뭐냐? 그게 바로 푸사이예요. 푸사이. 감이 잘 안 잡혀지죠? 너무 피상적인 것 같잖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음파일 때는 공기 압력, 공기 압력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내 귀 속에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 다음에 전자기파는 뭐야? 전기장과 자기장이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거야. 그럼 물질파에서는 뭐가 변해? 그게 바로 푸사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양자역학에서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양,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 푸사이.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물질파를 해석할 때 확률 밀도 함수, 입자가 발견될 확률, 푸사이의 제곱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보르의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자가 몇 초일 때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없어? 겸손하게 없다. 다만 이렇게 말해야지. 몇 초일 때 어디에 있을 확률은 이야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 1차원에서 우리 상자를 공부하게 되는데 우리가 정성파를 그리면서 우리가 입자가 막 끊임없이 움직이게 되는데 어디에 있을 확률이 제일 많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화투 시간에 화학 시간에 무슨 전자의 오비탈 궤도 이렇게 공부하는데 구름 모형 이렇게 공부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확률 밀도 함수 그게 바로 뭔 말이냐면 입자가 발견될 확률로 말을 한다. 확률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근데 조금 이따 이제 선생님이 프레시 자료 오늘은 딱 하나 준비했는데 함께 보면서 확인을 해볼 건데 전자의 이중슬리 실험에서 빛의 간섭 무늬와 같은 무늬가 생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 우리가 저번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을 텐데 전자가 막 이렇게 마치 이중슬릿에서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이렇게 표현됐던 것처럼 이 전자들도 이렇게 간섭 무늬가 보이는데 사실 이 간섭 무늬는 바로 확률이다. 확률. 전자가 거기서 발견된 확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스크린의 중심에서 가장 밝은 무늬가 이중슬릿에서 영의 이중슬릿 실험에서 보였다면 스크린에서 중심에서 푸사의 제곱, 즉 확률 밀도 함수의 값이 가장 크다. 이렇게 입자가 발견될 확률이 가장 크다라고 해석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하, 선생님 물질파를 해석할 때 파동함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방정식을 푸는 거 슈레딩거 방정식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 맥스웰 방정식, 그 다음에 슈레딩거 방정식, 물질파 해석에는 슈레딩거 방정식이 쓰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만 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선생님이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를 푸사이라고 한다. 푸사이. 그리고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거냐? 확률 밀도 함수라 그래가지고 보룬. 보룬이 과학자 이름입니다. 보룬이 확률 밀도 함수, 확률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전자가 특정 시간에 거기 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거기에 있을 확률이 많다라는 이런 겸손함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고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먼저 우리가 깨끗한 그림을 한번 또 3번 카메라 감독님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먼저 보시죠. 자, 한번 보시면 바로 이겁니다. 이 그림 처음 본다고 하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본 친구들은 없을 테니까 한번 확인을 선생님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 빛입니다. 빛. 빛이 우리가 이중슬릿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가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전자입니다. 전자. 전자를 이중슬릿 사이에 통과를 시키면 왼쪽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은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요 전자들이 발견될 확률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하, 선생님 이중슬릿 실험처럼 똑같이 이 입자들이 이렇게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해석할 때 바로 확률 밀도 함수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선생님이 요거 예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중요한 거니까 전자의 이중슬릿 실험, 바로 전자가 이중슬릿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되어진다는 것을 한번 제가 프레시 자료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또 조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세게 하고 그 다음에 빔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 전자들이 결국 방금 전에 이중슬릿에서 영의 이중슬릿에서 보셨던 것처럼 전자들이 이렇게 간섭 현상을 일으킨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벌써 이 자체가 전자가 물질파, 그렇죠. 입자가 물질이 파동이다. 물질파. 전자 입자의 파동성을 가지고 설명해야지만이 요걸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이 다시 클리어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가 빔을 켜게 되면은 이 입자들이 막 발견될 확률이라는 거죠. 입자들이 발견될 확률. 그래서 우리 중앙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고 주변으로 갈수록 조금 확률 밀도 함수가 별로 안 발견되잖아요. 그래서 중앙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프레시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파를 해석할 때에 바로 보르는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 즉 입자가 발견될 확률로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키포인트를 통해서 자료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중요한 거 이제 키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함수라는 것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양자역학에서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동함수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 할 거냐면 푸사이라고 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포크처럼 생겼는데 벌써 이 문자 자체가 여러분들 생소하잖아요. 용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선생님이 방금 전에 프레시자를 보여드린 거 우리가 전자, 입자가 발견될 함수, 확률 밀도 함수인데 확률로 이야기할 것이다 라는 거죠. 확률 밀도 함수. 누가 말했어요? 보른이 말을 했다. 그래서 입자가 발견될 확률을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면적이 전체 면적이 확률 밀도 함수의 전체 면적이 1이 돼야 된다라는 것도 또 문제풀이에서 막 나옵니다. 그래서 확률이니까요. 그래서 입자가 발견될 확률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누가? 보른이. 그리고 실제로 슈레딩거 방정식은 이 파동함수 푼 사람은 보르는 풀지 않았고 누가 나옵니까? 슈레딩거가 또 이어서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키포인트로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앞으로 전자, 입자가 발견될 확률로 이야기해 줘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 단원의 제목 뭡니까? 슈레딩거 방정식.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자라는 것이 아니라 슈레딩거 방정식이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하는 거, 요게 바로 오늘 수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슈레딩거 방정식을 한번 보지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아하, 선생님 우리 탐스런 책에 있는 거하고 틀린 것 같은데요, 식이. 우리 교과서에 있는 식을 가지고 선생님이 그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눴어요, 선생님이. 시간에 의존하는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슈레딩거 방정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탐스런에 있는 탐스런 물리투에 있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그대로 있는 거 그대로 선생님이 들고 와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여기 아까 푸사이 해를 푸사이라고 했는데 1차원에서 질량 m인 입자가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을 해석하세요 할 때 요 V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입자의 물질파가 만족시키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의존하는 슈레딩거 방정식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푸사이 X가 바로 뭐가 되냐면 파동함수가 된다라는 거고 V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포텐셜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런 방정식을 시간에 의존하는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거의 그냥 보고 풀어봐라 그러면 멘탈이 붕괴될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이런 게 슈레딩거 방정식이다라고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슈레딩거 방정식의 형태는 역시 포텐셜 에너지를 V라고 표시합니다. 포텐셜 에너지가 V일 때 시간에 관계없을 경우 방정식의 해를 풀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하. 그래서 이건 에너지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입자가 가진 에너지, V는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해를 슈레딩거 방정식에다가 요 해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집어넣게 되면은 우리 요런 식 하나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아하, 선생님 겁나게 복잡해지는데 요걸 우리는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하는군요 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실제로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해석할지는 1차원의 상자 속에 갇혀있는 입자 그걸 가지고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아하, 선생님 푸사이라는 거 막 들어있고 겁나게 어렵게 돼 있는데
시간에 관여하는 슈레딩거 방정식이 있고 시간에 관여하지 않는 슈레딩거 방정식이 있네요. 라고만 지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건가라는 것은 결국 이제 네 번째로 준비한 1차원에서의 상자 속의 입자 요거 하면서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곁들일 테니까 인내심을 갖고 수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키포인트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보룬이라는 사람은, 보룬이라는 과학자는 확률 밀도 함수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입자가 발견될 확률로만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슈레딩거는 방정식을 풀어버린 거죠. 그래서 시간에 의존하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썼고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선생님 이거 진짜 계산하는 거 안 나오는 거죠?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겁먹지 말고 슈레딩거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를 푸사이라고 한다더라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선생님이 실제로 1차원의 상자 속에다가 집어넣은 입자를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볼 테니까 이제 한번 쫓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1차원 상자 속에 1차원 상자 속에 입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제 구해내는 이런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확률 밀도 함수라 그랬죠. 보룬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원래 길이가 L이야. 길이가 이렇게 L입니다. 그리고 1차원의 상자 속에 질량 M인 당구공이 이렇게 입자가 이렇게 있어요. 물론 이제 당구공이 아니에요. 굉장히 입자가 미시세계 작은 입자예요. 아주 굉장히 작은 물질파. 입자가 파동을 그릴 것 같은 그런 입자가 가진 이 에너지를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구하는 경우 이제 과정을 한번 봅니다. 여기서 출발은 바로 이거에서 출발하는 거죠. 이 안에서는 발견될 확률이 있죠. 이 상자 속에 있는 거니까. 그러나 이 상자 바깥에서는 발견될 확률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염두에 두시고 1차원 상자 입자의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오른쪽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면은 0에서부터 L까지 이 길이 속에 결국 이 바깥에서는 발견될 확률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놓냐면 이 V, 포텐셜을 무한대로 놓습니다. 그러면 아까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슈레딩거 방정식,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놓을 거냐면 상자 내부에 있었을 때는 포텐셜을 0으로 놓고 바깥에서는 발견될 확률이 없기 때문에 무한대로 놓고 한번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겠다는 거죠. 아하, 그러면 그 다음 자리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상자 외부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무한대로 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런 해석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해석을. 상자 속의 입자는 상자 외부에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확률이 제로야. 확률이 없어요. 그래서 무한대라고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슈레딩거 방정식에 의한 입자의 에너지를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어떻게 계산을 하냐? 그 시간에 무관한 곳에다가 포텐셜을 내부에서 0이라고 놓으면 제일 마지막 결론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과 같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시간에 무관한 슈레딩거 방정식에다가 포텐셜 외부는 무한대고 내부에서는 0이라고 놓고 문제를 해를 찾아보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보면 제일 마지막에 결론되어지는 이 에너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8m L의 제곱, 이 상자의 크기였죠. L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N제곱 H제곱은 프랑크 상수니까 의미를 두는 것은 바로 이 8m 할 때 이 m이 질량, 그리고 L이 상자의 길이, 그리고 N제곱. 이게 바로 뭡니까? 아하, N 이꼬르 1, 2, 3으로 딱 된다. 그럼 여기다가 1을 집어넣고 2를 집어넣고 3을 집어넣고 이 의미가 바로 뭐라는 거죠? 양자역학에서 받아들이고 싶은 내용이 바로 에너지가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떨어진 값을 갖는다. 그래서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슈레딩거 방정식을 1차원의 상자 속에서 풀어주면 다음과 같은 식의 최종 결론식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라 그러지 말고 이 마지막 이 의미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1차원 상자 속에서 입자가 있는데 바깥에서는 발견될 확률이 없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를 무한대로 놓고 내부에서는 상자가 발견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포텐셜을 0으로 놓은 다음에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은 다음과 같은 최종 결론식이 나오고 여기서 의미를 두는 것은 바로 n 양자수. 그래서 아하 결국 n 제곱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불연속적이다. 연속적이 아니라 띄엄띄엄 떨어진 값을 갖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해보고 만약에 이거를 또 다른 차원에서 해석해 보겠다. 어떻게? 정상파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라면 또 다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자,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말이죠. 선생님이 또 우리 빔으로 다 쐈습니다. 자, 선생님 또 하다가 틀리면 안 되니까. 자, 이게 뭐냐면 길이가 L인 1차원의 상자 속에 질량 M이 아까 들어있다 그랬죠. 이것을 입자가 가진 에너지를 물질파로 나타내보면 물질파의 파장 람다는 뭐분의 뭐? mv분의 하죠. mv분의 하. 그래서 mv분의 하니까 이 mv가 p잖아요. 그래서 람다는 mv의 하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질파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거죠. 물질파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쌤이 조금 이따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상자 속에서는 발견될 확률이 있고 바깥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 벽의 경계에서는 입자가 발견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럼 아하 결국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일단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입자는 벽을 통과할 수 없으므로 벽의 경계에서는 입자가 발견될 확률이 제로다. 확률이 제로다. 그러면 물질파가 뭘 가져야 된다? 우리 열심히 공부했던 정상파의 모양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이 답을 그려놨는데 벽을 통과할 수, 뚫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 상자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정상파의 모습을 이용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상파에서 L과 파장의 관계를 기억해 보시면 선생님이 여기 L이었을 때 람다가 되려면 몇 L이 돼야 된다? 2L 이런 관계식이 있었죠. 그 관계식을 일반화시켜 버리는 것이 바로 누굽니까? 요 식입니다. 아하 그래서 결국 n 2분의 람다가 L로 표현되어 있는 그래서 n 이꼴 1, 2, 3으로 되어 있을 때에 우리 정상파 끝부분이 마디마디 이런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요 위에 있는 P는 람다는 P분의 하 H니까 P에 관해서 정리를 하면 람다분의 H겠죠. 이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어 버려? 람다를 집어넣어 가지고 정리를 해주면은 요런 관계식이 나오고 이때 선생님 운동 에너지와 운동량의 관계식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E는 이꼴 2n분의 P제곱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놀랍게도 어떤 결론이 도달을 하게 되냐. 바로 이 결론이 방금 전에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었을 때하고 똑같은 결론에 도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슈레딩거 방정 발음도 잘 안 되는데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도 결국 이 마지막 결론식인 양자화되었다라는 거 L제곱이고 결국 N제곱의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결국 띄엄띄엄 불연속적이다라는 말로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이 이제 그림을 보시기 전에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또 그 다음 빔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만 보시고 제일 마지막에 결론식도 애우려고 하지 말고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에너지는 뭐 된다? 입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띄엄띄엄 그게 바로 뭔데?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도 되고 물질파, 정상파로 가지고 해석을 해도 똑같은 결론에 도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걸 조금 더 이제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것들 n이 무한히 커질수록 1차원 상자의 입자가 발견될 확률은 위치에 관계없이 같아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좀 이따 그림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만약에 n이 무한히 커진다라고 본다면 결국 이제 정상파가 막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니까 결국 입자가 발견될 확률은 위치에 관계없이 같아진다 이거죠.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3번 진술을 여러분들 해석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정 에너지 상태에 있는 입자가 다른 상태로 이동할 때 이게 바로 이제 양자역학의 결론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에너지의 준위, 이 에너지의 준위만큼에 해당하는 HF가 이렇게 흡수되고 방출된다.
올라갈 때는 흡수해야 되고 떨어질 때는 방출돼야 된다. 델타 E 중간 상태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한 거 1차원 상자에 갇힌 전자가 빛을 흡수하여 에너지가 EM인 상태에서 EN인 상태로 이동할 때 다음과 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도 설명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 한번 보시면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선생님이 또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벽 끝에 부분을 통과해서 뚫고 나갈 수 없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발견될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0이에요, 0. 그래서 이게 바로 물질파의 파장, 이게 2분의 1 람다인 이런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요 하나가 그냥 파장이잖아요. 그래서 요건 여기까지가 2분의 1 람다, 여기까지가 2분의 1 람다. 쭉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1차원 상자 입자의 파동함수를 해석을 해라. 그러면 만약에 n = 1이면 이 입자가 이 중앙에서 발견될 확률이 가장 많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그림을 이쁘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석할게요. 이 길이가 L이라고 그러면 2분의 L인 때에 입자가 발견될 확률이 가장 많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n = 2인 경우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4분의 L하고 여기 뭐예요? 4분의 3L일 때 발견될 확률이 제일 많아요.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n이 무한대가 돼버린다. 그러면 여기가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관측이 되어진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하, n수가 커진다라는 거, 양자수가 커진다라는 것은 모든 지점에서 이 입자가 고르게 발견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진짜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가지고도 해석할 수가 있고 우리가 드브로이 물질파, 물질이 그린 파동이야. 그래서 바로 확률의 개념으로 양쪽 끝에서 발견될 확률이 없기 때문에 결국 정상파가 만들어질 거야. 끝부분은 마디마디가 될 거야. 그래서 1배 진동, 2배 진동, 3배 진동 우리 마치 관에서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현해 진동에서 우리 정상파 공부했던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해석할 적에 어떻게 해석한다? 바로 1차원 상자 속의 입자의 파동함수를 n = 1일 때는 중앙에서 발견될 확률이 많아. 그 다음에 n = 2일 때는 4분의 1과 4분의 3일 때 이 길이가 L이었다고 치면 발견될 확률이 많아. 이렇게 해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키포인트로 한번 선생님이 또 자료를 정리해 볼 테니까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양자역학이 물리학에서 꽃입니다. 꽃.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볼 수 없는 아주 미시 세계를 다루는 것이죠. 자, 키포인트로 자료를 한번 정리해 봅니다. 실제로 1차원 상자 속에 있는 이 입자를 물질파의 관점으로 파동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자 외부의 포텐셜 에너지는 무한대가 되고 상자 속의 입자는 상자 외부에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바깥에는 무한대가 되고 상자 내부에 있을 때는 포텐셜을 0으로 놓고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 바로 어떻게 된다? 이런 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값의 의미는 결국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걸 숫자 집어넣어서 계산하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연속적이 아니라 띄엄띄엄 불연속적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키포인트 한번 보여주시면 자, 바로 이제 5번째로 이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자, 그러면 그렇죠. 5번째.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도체와 절연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도체와 절연체.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양자역학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양자역학을 응용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 중에 도체와 절연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 갑자기 도체와 절연체가 등장하니까 물리원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물리원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림 자료 한번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원자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원자가 자, 이게 수소인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기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다닥 붙여 있는 고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체인 상태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뭐가 돌고 있다 그랬어요. 전자가 이렇게 특정 에너지 궤도를 열심히 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준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 준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에너지 준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자가 오른쪽 그림을 보실까요? 여기 원자핵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원자핵이 여기 또 있고 여기 또 있고 여기 또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에너지 준위들이 서로 겹쳐지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막 얘네들이 모여 있는 상태가 되죠. 요런 이렇게 모여 있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띠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띠라고 그러는 거예요. 띠. 그래서 우리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띠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허용된 띠라고 말해요. 허용된 띠. 그 다음에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곳,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곳을 띠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이 그림을 확장하다 보면은 도체와 절연체와 반도체의 그림을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선생님이 어떤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준위가 연속적이 아니라 불연속적이니까 고체 원자의 모습을 보니까 원자핵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고체들은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까 전자들이 있을 수 있는 곳이 있고 있을 수 없는 곳이 있던데 그 있을 수 있는 것을 허용된 띠라고 부르고 있을 수 없는 것을 띠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물리1 수업으로 한번 되짚어 봅시다. 우리 탐스런 물리2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리1 시간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허용된 띠 중에서 제일 바깥에 우리 원자가 띠. 자, 이렇게 공부했죠. 그리고 그 위에 전자가 현재 없는 전도 띠라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원자가 띠에는 전자가 뭐 할 수 있다? 있을 수 있어요. 전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재 전도 띠에는 전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원자가 띠와 전도 띠 사이에 띠뜸, 에너지의 띠뜸의 간격이 좁거나 없어요. 붙어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바로 도체라고 해석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이 이 원자가띠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전도띠가 있는데 이 간격이 말이죠. 전도띠 간격이 적당해요. 그래서 우리 탐스런 물리1에서 공부했을 때 5 일렉트론 볼트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5 일렉트론 볼트보다 작으면은 결국 조금 에너지를 주면 이 전자들이 일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반도체라고 했어요. 반도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냐? 결국 여기에 있는 원자가띠하고 여기 전도띠의 간격이 너무 넓어요. 5 일렉트론보다 더 커. 그래서 전자가 못 올라가.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절연체. 다시 말해서 부도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원자가띠, 전도띠 할 때 이 원자가띠라는 것은 전자가 뭐 할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 전자가 있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전도띠도 현재는 전자가 없지만 에너지를 받으면 전도띠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에너지의 간격,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거죠. 여기에 전자가 있을 수 있냐는 거죠. 띠뜸에 없다. 그리고 전자는 여기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이거 고체 물리라고 그러는데 결국 이 도체와 절연체에서도 양자역학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개로 이 원자핵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면은 이렇게 띠의 형태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띠에는 딱 그에 해당하는 에너지 준위에 갖게 되는 전자가 딱 있습니다. 물론 이 허용된 띠도 자세히 보면은 수많은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는데 걔네들이 마치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띠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에너지 준위를 가질 수 없는 곳을 우리는 띠틈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이 띠틈에는 전자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도체와 절연체의 해석 또한 양자역학의 관점으로서 미시세계로 들어가니까 이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불연속적이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 두 개만 알아놓지 말고 시험 문제에서는 방금 전에 선생님이 보여드렸던 도체와 부도체 그리고 반도체까지 이 띠뜸의 간격까지 함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키포인트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체에 전류가 흐르려면 전자가 이동을 해야 된다. 그렇죠. 물체에 흐르려면 전자가 이동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전자가 이동하므로 전도띠에 전자가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선생님이 방금 전에 그림 그렸던 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된다.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할 수 있으려면 띠뜸의 간격이 굉장히 좁거나 그 다음에 거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이겁니다. 바로 허용된 준위로 제한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운데 핵이 있고 여기 전자가 돌고 있는데 우리가 n = 1, n = 2 이런 건 가능한데 n = 뭐? 1.5 이런 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하, n = 1, 2, 3, 4 이렇게 허용된 에너지 준위로 제한이 된다. 이 말이 뭐예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허용된 준위로 제한된단 말이 무슨 양자화되었다라는 말이죠. 양자화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도체와 부도체도 양자역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물질에 따라서 전도띠가 원자가 겹쳐져 있는 거, 요거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습니까? 두 개 거의 붙어 있는 거, 요걸 도체라고 하고, 그렇지 않는 거, 5 일렉트론보다 상당히 띠뜸의 간격이 넓어가지고 전자가 웬만해서는 전도띠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 착각하지 마세요. 이 결국 절연체도 전기가 안 통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에너지를 주면 통할 수 있어요. 근데 웬만해서는 안 통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는 절연체도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 대부분의 절연체는 띠뜸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전자가 원자가 돼서 전도띠로 전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도체와 부도체를 이야기할 때 띠에 관한 이론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띠 틈에 해당하는 거, 띠 틈에 해당하는 데는 전자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양자점이라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점입니다. 자, 이 양자점도 여러분들 칠판에 있는 빔 자료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깨끗한 그림으로 한번 먼저 보신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양자점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우리 아까 1차원의 상자 속에 갇혀져 있는 입자에 대해서 우리 에너지 준위를 공부했죠. 그래서 이 양자점도 여러분들이 이 양자점은 XYZ, 이 바로 양자점이라는 것은 원자가 수백에서 수천 개 모인 것이다, 이것이죠. 양자점은. 그래서 양자점은 이 원자가 수백, 수천 개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바로 양자점이라 한다. 그래서 이 양자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몇 차원? 그렇죠. 3차원의 상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는 1차원의 상자 속에 갇혀 있는 것이다 라고 배웠다면, 이 양자점은 3차원의 상자 속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양자점은 이제 칠판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양자점은 원자가 수백에서 수천 개 모여 있는데, 이 상자가 몇 차원이라고요? 1차원이 아니라 3차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 것은 이제 3차원이기 때문에 좀 어렵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의미만 두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여기에 이런 상자 속에 바로 입자가 갇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자점 안에 있는 전자는 결국 양자점 내부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데 바깥에서는 발견될 확률이 없네요. 양자점을 벗어나지는 못한다. 그래서 마치 이거 아까 1차원의 상자하고 똑같이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양자점이, 이게 중요한 건데요. 양자점이 커질수록 인접한 에너지 준위 차이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그래서 아까 우리 에너지의 그 식에서 X축에 뭐가 있었습니까? L제곱이라는 게 있었죠. L제곱. 그래서 결국 만약에 양자점이 커졌다라는 거, 우리 N제곱, H제곱, 그 다음에 EM 이렇게 있었는데, 중요한 거, 의미를 지금 두려고 그러는 거, 선생님이 요 L제곱입니다. L제곱. 만약에 이 양자점이 커질수록 인접한 에너지 준위 차이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그래서 방출하는 빛의 파장은 어떻게 됩니까? 길어진다. 그래서 E는 이꼬르 무슨 F? HF라는 거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L의 제곱값이 커지니까 에너지가 작아져서 E는 이꼬르 HF에서 파장은 뭐 되는 꼴이 된다? C는 이꼬르 F 람다니까 에너지가 작아지고 진동수가 작아지니까 결국 진동수가 작아져서 파장은 뭐 된다? 길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을 선생님이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
양자점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원자가 수백 수천 개 모여 있는 건데 거기 3차원의 그 상자 속에 갇혀 있는 거래. 근데 걔네들이 이 만약에 양자점의 크기가 커지면 조금 이따 선생님이 이제 양자점의 크기를 보여드릴 텐데 양자점의 크기가 커지면 결국 빛의 파장은 길어지는 결론이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보여줄 테니까 그 그림 보시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깨끗한 그림 한번 먼저 보실까요? 깨끗한 그림을 먼저 보시면 깨끗한 그림을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칠판에다 방금 전에 뭐라고 썼냐면 인접한, 그렇죠. 만약에 굉장히 커진다. 양자점의 크기가 굉장히 커진다. 크기가 커지면은 저기 파란색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커지잖아요.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하, 선생님, 양자점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 어떻게 돼버리냐면 방출되는 요 빛의 파장이 길어지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군요 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방금 전에 우리 그 도체와 부도체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는 양자점 요 두 개의 예를 통해서 우리 슈레딩거 방정식을 또 다른 차원에서 해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한번 보시면서 이제 선생님이 키포인트로 한번 자료를 정리해 볼 테니까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자점이라는 거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원자가 수백 수천 개 모여 있는 덩어리다. 자, 그런데 몇 차원이다? 3차원의 덩어리다 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빛의 파장이 길어지니까 그런 현상들을 이용해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발광 다이오드, 그다음에 세포의 염색 이런 것들에 이용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암세포에다가 부착을 시켜 가지고 암을 딱 찾아내. 그래서 암을 찾아내. 그래서 암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방법에도 연구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공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 선생님 슈레딩거 방정식 우리가 풀었는데요. 한번 총정리 한번 해주세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 우리 이제 선생님이 오늘 배웠던 거 한번 총정리해 볼게요. 과거에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가지고 결국 모든 입자의 물체의 위치와 운동을 속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다음에 맥스웰 방정식을 통해서 파동에 관한 것이 정확하게 기술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물질파를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바로 파동함수가 필요하게 되고 그 해를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서 얻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른이란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확률 밀도 함수 푸사이의 제곱을 통해서 확률 밀도 함수 어디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많아 이렇게 해석하자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슈레딩거가 방정식을 통해서 풀어냈는데 그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선생님이 그 상자 외부에서 발견될 확률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포텐셜을 무한대로 놓고 내부에서는 0으로 놓고 쫙 풀었더니 뭐 L제곱분의 N제곱이라는 이런 식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양자화되었다. 에너지가 불변속적이다라는 말을 해주시고 그걸 물질파, 정상파로 해석을 해도 똑같이 해석되고 식도 똑같아지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결국 응용한 것이 바로 도체, 부도체에서 존재할 수 있냐 존재할 수 없냐 이렇게 해석했고 그다음에 양자점이라는 것을 가지고 양자점의 크기를 크게 했을 때에 파장이 길어진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 여러분들 오늘 공부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거랑 관계되어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고 개념을 물어보는 거니까 선생님과 함께 슈레딩거 방정식 문제풀이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EBS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